안녕하세요. 특강 엑셀 실무함수 정리. 오늘 3회차 수업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3회차 수업에서는요. 재무와 그리고 통계함수에 대해서 배워보실 텐데요. 또 실생활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재무 통계함수에 대해서 정리하고 복습해 보시면서 엑셀 함수를 한 단계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재무함수와 통계함수, 그중에서 재무함수를 먼저 배우시게 되실 텐데, 이 재무함수, 재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회사나 또는 개인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때, 자산을 계획할 때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무함수를 배우시기 전에는 오늘은 사실 좀 수학적인 개념이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의 자산을 계획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엑셀을 활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자산을 이제 계획할 수 있는지를 먼저 배워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워크시트 보시면 세 개의 워크시트가 있죠. 그래서 단리, 복리, 회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단리라는 가장 첫 번째 워크시트로 오시고요. 여기 간단히 보시면 연이율 5%의 뭐 예금 상품 가입을 했을 때 우리가 만기 금액이 얼마 되겠느냐? 또는 뭐 대출을 받았을 때 만기 시 상환액이 얼마나 되겠느냐?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계산을 하실 겁니다. 뭐 대출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예금 적금을 하시기도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금액씩을 부어야지 몇 년 뒤에 얼마가 돼서 돌아올까? 이런 것들을 바로 엑셀에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재무적인 내용을 배우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개념적으로 배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먼저 배우고 우리 엑셀 함수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바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라는 겁니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가치이긴 한데 또 미래 가치는 다르죠. 예, 왜냐면 이제 오늘 만약에 우리가 뭐 1억짜리 부동산을 하나 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이제 계속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뭐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뭐 사기를 당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부동산은 뭐 거의 뭐 비슷한 가격이거나 떨어져도 뭐 많은 변화는 없긴 하죠. 그래서 미래가 되면 대체적으로 가치가 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몇 년 뒤에는 뭐 1억짜리에 샀던 부동산이 뭐 10억으로 오른다면 좋겠죠. 네, 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미래 가치가 달라지는데 이처럼 현재 우리가 지갑에 가지고 있는 10,000원이랑 미래의 10,000원은 다르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화폐 가치는 계속적으로 변화합니다. 근데 이게 왜 보통 이제 다르다고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현재의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10,000원을 오늘 쓰는 거고요. 누군가는 이 10,000원을 은행에 10%의 이자율로 저금해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미래에 지금 현재 10,000원 쓰는 사람이 있고 이 10,000원이었지만 얘를 은행에다가 적금을 해 놓으면 이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10,000원으로 시작했지만 미래에는 10,000원이 아니라 10,000원에 더해서 이자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10,000원짜리를 하더라도 현재의 10,000원과 미래의 10,000원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시로 들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은행에 10%의 이자율, 10%의 이자율을 준다면 너무나 행복하겠죠. 네, 요새는 찾기 힘든 이자율입니다만 10%의 이자율로 우리가 1억 원을 예치를 해놨다는 겁니다. 예치했다는 거는 이제 은행에 그냥 넣어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년 후에 이게 이자가 붙겠죠. 내가 1억 원을 넣어놨으니까 얼마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원금 1억 원은 그대로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자는 1억 원에 대한 10%, 요거 100만 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1년 뒤에 받게 되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1억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붙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먼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금융상품을 보시게 될 텐데, 이제 재무함수를 오늘 배우시게 될 거잖아요. 이 재무함수를 언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무함수. 네, 아까 잠깐 보셨지만, 우리가 저축을 할 때, 또는 일정 금액을 그냥 예치해 놓을 때, 만기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대출을 하면은 이걸 이제 나눠낼 수도 있죠. 월별로 쪼개서 나눠낼 수도 있고, 예, 또는 이제 할부금 형식으로 월별 상환 금액이나 할부금도 비슷한 말이죠. 대출을 했을 때 우리 보통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안 받아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출금은 갚아 나가는 방법이 두 개예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쪼개서 월별로 얼마씩 갚아가는 게 있고요. 또는 이 기간이 끝났을 때, 대출 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냥 대출금과 거기에 더해지는 이자 금액까지 그냥 한 번에 통으로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엑셀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제 한 10억을 모으고 싶다. 그러면 10억을 모으려면은 월에 얼마 정도 갚아야 될까? 10억을 내가 뭐 10년 안에 모으겠다. 그러면은 1년에 얼마씩 모아야 될까? 그러면 이럴 때 단순히 10억을 10년으로 나눠서 그럼 1년에 1억씩만 모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돈을 모을 때는 항상 뭐 적금이나 예금 또는 뭐 주식을 하시기 때문에, 주식은 여기서 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은행에 이제 예금을 넣는다고 하면 거기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우리가 1년에 얼마씩 모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재무함수는 우리가 저축할 때 또는 대출할 때 주로 이제 계산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단 여기에서 이제 이 재무함수를 사용하실 때 고려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돼요. 네, 요거는 이제 은행에 가시면 상품마다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은행 사이트에 한번 가볼게요. 특정 은행이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 중에 하나죠. 신한은행. 네, 신한은행으로 가시면 여기 금융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상품을 둘러보게 될 겁니다. 그럼 금융상품에 예금 상품을 한번 볼게요. 예금 상품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목돈을 만들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요거 한번 요 상품이 있죠. 금융상품을 한번 클릭해서 보면은 어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요 상품이에요. 요 상품 이름이고, 얘는 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만 가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가입 금액은 뭐 최대 1원부터 30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 있대요. 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저축할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이 상품에 대한 이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면은 가입 기간이나 가입 금액 또는 이제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 상품에 이자 지급 방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자 지급 방식이라는 거는 여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자 지급 방식이 만기 일시 지급이고 단리식이라고 나옵니다. 네, 일단 만기 일시 지급이라는 건요, 내가 얼마씩 매월 이렇게 돈을 적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를 다 합쳐서 만기가 됐을 때 우리에게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기에 일시적으로 다 지급을 하는데 단리식이라는 겁니다. 단리식. 이게 이제 바로 이자 지급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확인하실 때 고려하셔야 되는데, 어, 재무함수를 활용했을 때는 우리가 단리, 공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 고정금리라는 건요, 금리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이제 은행 금리 상품 보시면은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금리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도 나오네요. 요 상품 같은 경우는 금리 안내로 가니까 얘는 이제 고시금리라는 거예요. 고시금리. 이 사람들이 가입한 요 금리 있죠. 요 금리대로 가입한 기간 동안은 계속 고정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상품들 보시면은 얘가 변동금리인 경우 있어요. 그거는 계속해서 그 은행 금리라는 게 계속 변동하죠. 그 변동금리를 따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이게 고정금리이냐 변동금리냐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합술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정금리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 그 1년 동안 이자 이율은 뭐 10%다, 15%다 이렇게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변동금리 이게 은행에서 고시한 비율 그 금리가 아니라 뭐 매월 변하는 그 금리대로 계속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월 나의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물론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변동금리를 계산을 하시려면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엑셀 함수를 배우시는 데 있어서는 고정금리로만 일단 저희가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금리는 고정되어 있다. 네, 변동금리를 적용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고정금리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할게요. 하지만 실제로는 변동금리로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품 찾아보시다 보면은 고정금리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고지된 그 이율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들이 좀 대다수로 많습니다. 예금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고정금리로만 계산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리로 하느냐, 복리로 하느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금융상품은 만기 일시 지급에서 단리를 따랐어요. 단리. 그럼 단리는 무엇이고 또 복리는 무엇인지 이 부분을 먼저 같이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엑셀 시트로 가보시면요. 이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강생 여러분들도 크게 좀 확대해서 보세요. 저는 한 180%로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품을 먼저 볼게요. 왼쪽에 입력되어 있는 거 보시면 연 이율이 5%라고 합니다. 이거는 1년에 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고지가 된 거예요. 이거는 고정된 금리입니다. 고정된 금리 변동하지 않아요. 일단 1년 동안은. 자, 연이율 5%인데 단리로 예금 상품을 가입을 했대요. 단리입니다. 단리. 그래서 이거를 1년 동안 100만 원을 예치한다고 했습니다. 월마다 100만 원 넣는 거 아니고요. 예치라는 거는 그냥 100만 원을 1년 동안 은행에 뒀어요. 그래도 이자는 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00만 원 예치한다면 만기 금액은 얼마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원금은 일단 우리가 100만 원이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C6셀에 보시면은 여기 샵으로 되어 있는데 요 셀에 열 너비가 좁아서 그렇죠. 그래서 열 너비를 넓혀주면 됩니다. C와 B 열 번호 사이에 요 선 있죠. 요 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양방향 화살표가 나오죠. 이때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제대로 나오죠. 그래서 1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여기다 숫자를 넣습니다. 원금은 지금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을 1년간 줄 거래요. 그럼 이자는 얼마인가요? 연이율이 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자는 여기다가 5%라고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C7을 입력하시고 5% 입력해 보세요. 네, 5%로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은 5%인데 왜 0이 표시되냐면 이게 숫자 표시돼서 그럴 겁니다. 그럼 이때 요 C7 셀을 클릭하시고 홈 탭 가셔서 표시 형식 보세요. 네, 표시 형식에서 소수점 자릿수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점짜리 늘리기 요거 2번 정도 클릭하시면 이제 0.05, 5%니까 0.05죠. 0.05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셨나요? 이자는 5%니까 0.05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자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원금은 지금 100만 원인데 이 원금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나올까요? 네, 이자는 원금 곱하기 이자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C7 셀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C7 셀 더블 클릭하시면 0.05 이게 이자율이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C
C6셀을 곱하면 되는데 이게 아마 클릭이 안 될 겁니다. 그럼 그냥 키보드 C6를 이렇게 입력해 주셔도 되죠. 이 앞에는 등호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자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원금은 C6셀에 100만 원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원금에다 곱하기 이율 5% 0.05. 요게 이제 이자 금액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건 좀 단순하게 단리식입니다. 단리식. 단리 예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엔터. 네, 그러면은 이게 5만 원이네요. 5만 원. 여기 지금 소수점이 두 자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없애시려면 다시 C7셀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소수점 자리를 줄여주시면 되겠죠. 2번 정도 클릭하시면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이자는 100만 원을 그냥 1년 동안 5%의 연이율을 주는 단리 예금 상품에 그냥 넣어놓기만 했습니다. 그럼 1년 있다가 우리가 100만 원에 대해서 받는 이자 금액은 5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1년이 지났어요. 100만 원을 넣어놓고 1년이 지났으면은 우리가 총 은행으로부터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겠죠. 그래서 C8, C8은 셀 클릭하셔서 등호 입력하시고 C6에다가 C7을 더하면 됩니다. C6셀에 C7을 이렇게 더해주시면은 100만, 105만 원이죠. 105만 원. 총 105만 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개념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단리 상품의 예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도 한번 보실게요.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에 있는 건요. 여기 왼쪽은 이제 예금 상품 가입이었어요. 근데 오른쪽에서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상품. 만기 일시 상환 금액이래요.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건요. 어, 계속 일단 읽어볼게요. 만기 일시 상환으로 연율 5%로 2년 동안 대출을 1억 원을 받은 겁니다. 그럼 2년 뒤에는 갚아야겠죠? 2년 뒤에 우리가 얼마를 갚아야 될까요? 원금이랑 이자 금액을 같이 더해서 갚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 설명을 좀 넣어놨어요.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거는 24개월, 2년이니까 24개월이죠. 24개월 동안의 이자에다가 만기를 더한 거를 한 번에 상환을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2년 뒤에 한 번에 상환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리와 비슷하게 동일한 계산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I열이 좀 좁아서 여기도 샵이 나오는데 I열과 J열 사이에 열번호 사이에 요 선 여기다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딱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여기 이제 대출 원금에 입력되어 있는 게 1억 원입니다. 1억 원은 0이 8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 원금은 1억 원 제가 미리 입력을 하고요. 대출 원금은 1억 원이다. 그럼 이 대출 원금에 대해서 연이율은 지금 5%라고 했어요. 연이율 5%. 근데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2년 동안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년이면 24개월이죠. 그래서 24개월분의 이자를 원금과 같이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24개월의 이자라는 거는 매월 이자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로 지금 대출 이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럼 한 달에는 얼마 이자가 들어가게 되느냐. 월 이자를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월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게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월 이자는요. 대출 원금에다가 대출 이자를 곱하면은 월 이자가 나오겠죠. 근데 잘 보세요. 일단 I7셀을 클릭을 합니다. I7셀 클릭하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일단 대출 원금은 I6 입력되어 있으니까 I6를 입력하시고 곱하기 이자율은 몇 퍼센트죠? 5%죠. 5%를 그냥 곱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거는 연이율이에요.
12개월을 기준으로 5%의 이율을 부과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월 이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월 이자. 그럼 월 이자율은 어떻게 구하냐? 연 이자율을 나누기 12개월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월 이자율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월 이자는 어떻게 구하냐? 괄호를 열어주실게요. 괄호. 괄호를 열어주셔서 지금 연 이율이 5%라고 했죠? 그래서 5%를 나누기 12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괄호 닫아주시면 이게 내가 매월 내야 하는 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 가시죠?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야 되는데 이자율이 지금 월 이자예요. 연이율이 5%니까 이거를 월로 나눠주려면 12로 나눠주면은 이게 이제 월 이자율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고 엔터 치시면 월마다 우리가 1억 원을 대출을 받았을 때 2년 동안 월에 41만 6천 원이라는 대출 금액을 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만기 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래서 만기 상환액은 I8셀 클릭하시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만기에는 여기 보시듯이 원금과 24개월분의 이자를 모두 상환을 해야 됩니다. 대출 원금 I6 클릭하시고 더하고요. 괄호 열어주세요. 괄호 열어주시고 월 이자잖아요. 이게 월 이자. 월 이자를 요게 24번. 그러니까 24개월 동안 내야 되겠죠. 그래서 24개월 동안의 이자를 같이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만기에 우리가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은 우리가 1억을, 죄송합니다. 1억을 2년 동안 이제 대출을 받았을 때 만기에는 1억, 이게 지금 네, 1억 1천만 원을 다시 이제 2년 후에 상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금 상품과 대출 상품에 대한 예금 상품에 대한 이제 만기 금액 그리고 대출 상품에 대한 상환 금액을 구해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단순하게 방법을 구했어요. 모두 다 단리예요, 단리. 예. 단리 상품으로 우리가 대출을 하거나 또는 예금을 했을 때 간단하게 그냥 원금에 대한 그냥 이자만 받고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 금액을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 쉬는 시간 전에 단리를 직접 엑셀로 계산을 해보셨어요. 저희 단리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자에는 단리와 복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리는 지금 우리가 보셨듯이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 이자율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라는 게 원금에 붙는 거여서 이자를 우리가 계산할 때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고 그리고 기간을 곱했죠. 근데 뭐 기간을 원래 이제 곱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보신 예시는 예금 상품의 경우에는 1년에 5%였기 때문에 기간을 따로 이제 곱하지 않았어요. 그 1년에 대한 5%였죠. 근데 이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1년 연이율이 5%인데 이자가 월로 계산되기 때문에 5%를 12로 일단 나눴고요. 그리고 얘가 24개월 동안의 이자가 매겨지기 때문에 만기 상환액을 구할 때 이자액에다가 기간이죠. 24개월. 월 이자액에다가 24개월이라는 기간을 곱해줘서 이자액을 구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단리라는 거는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고 대출이나 또는 예금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간을 곱해줘야지 이자가 구해집니다. 단리의 개념은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 이자율을 계산해요. 즉 이자를 재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자는 그냥 받는 대로 가만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리와 복리의
가장 큰 차이죠. 자, 그럼 복리의 개념은 무엇인가? 복리에 대해서 알아보실게요. 이 복리라는 건요. 우리가 원금을 두면은 이제 대출이건 예금이건 그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우리가 이자를 붙일 때요. 그냥 달리에서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율을 구했지만 복리에서는요. 원금에다가 매월 또는 매년 그 원금에 생기는 이자 있죠. 요걸 더한 금액. 요 금액에다가 약정 이자율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복리라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단순한 게 아니라 복합적인 이자라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정 기간마다 그냥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를 원금에 합친 그 합계금에 다시 이자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계속 어쨌든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은행에 둔다면 또 대출하고 한이라도 지난다고 해도 어쨌든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기는 이자까지 다시 재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금을 한다면 예금에 이제 돈을 넣었어요. 이게 지금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는데 잠시만요. 예금에 이자를 넣었어요. 죄송합니다. 예금에 원금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자가 붙죠. 하루 지나면 조금 붙고 또 이틀 지나면 더 붙고 3일 지나면 더 붙겠죠. 그럼 그 붙을 때마다 그 이자와 원금을 합친 금액을 여기를 사실은 우리가 또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기회비용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계산할 때 이 원금과 이자를 더한 요 금액 자체에다가 이자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빌린 금액에다가 그리고 이 이자가 붙으면은 그 이자에 대해서만이 이자와 원금을 더한 금액 요 전체에 대해서 이자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보다는 조금 복잡해요. 여기는 이자를 매기는 대상이 원금이 아니라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한 그 총 금액에다가 다시 이자를 계속 구해 나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자를 구할 때는요. 원금에다가 일단 요 식이 좀 복잡한데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다시 말씀드리면 원금 괄호 안에 먼저 원금과 1을 곱하죠. 이 말은 이제 원금이죠. 원금에다가 뭘 더하냐? 이자율을 곱한 즉 이자 금액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요거 이제 제곱이죠. 제곱. 요 꺽쇠는 제곱이에요. 그래서 기간마다 계속 곱해준다는 겁니다. 네. 요거 오늘 같이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서 요 개념을 좀 더 탄탄히 한번 해 보시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엑셀 시트로 가셔서 복리 두 번째 어 요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려면 복리 말고 요 복리로 가 보실게요. 복리. 복리를 가셔서 여기 지금 위에 1열이 있는데 여기다가 열을 행을 두 개만 추가해 볼게요. 1행을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삽입 클릭하시면은 행이 하나 추가가 되죠. 그리고 또다시 1을 클릭하셔서 삽입하면은 행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복리를 먼저 연습해 보시고 갈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오늘 여기다가 좀 이해하기 쉽게 여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수강생 여러분들도 이 워크시트를 한 170% 정도로 확대를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B1에다가는요.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1년 뒤 그리고 2년 뒤 이렇게 가봅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을 넣었는데 이제 10% 단위로 연마다 계속 금리가 붙는다고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B2에다 100만 원 이렇게 보세요. 0이 6개죠. 오늘 이제 100만 원을 넣었어요. 여기 행을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우리 3번
행 번호를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삽입해서 행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러면 1년 뒤에는 그 100만 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또 입력해 주시고요. 근데 1년 뒤에는 이자가 여기다 붙겠죠. 아까 1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자는 C3에다 입력해 주실게요. 증오 입력하시고 C2에 입력된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겠죠. 네, 이렇게 엔터 치시면은 처음에 오늘 100만 원을 입력했으면은 1년 뒤에는 이 100만 원이라는 원금에다가 10만 원이라는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태로 지금 계속 은행 계좌에 남아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요거의 합이 얼마죠? C4에다가 증오 입력하시고 썸 함수 입력해서 C2와 C3를 더해 볼게요. 괄호를 닫습니다. 요게 이제 1년 뒤에 오늘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넣었는데 요게 지금 복리 상품이에요. 복리 상품이면은 1년 뒤에는 100만 원은 그대로 있고 10만 원이라는 이자가 붙게 되죠. 그래서 내가 총 가지고 있게 되는 금액은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네, 110만 원이 될 겁니다. 네, 110만 원을 가지고 있게 될 거예요. 그럼 2년째도 금리가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복리입니다. 복리. 그럼 2년 차에는 여기다가 어떻게 이자가 붙게 되냐? 보세요. 이제 이자는 그대로 있겠죠. 이자가 아니고 원금은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2년 뒤에도 원금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100만 원이 그대로 있고요. 근데 이 이자가 붙을 때 어떻게 붙느냐? 요 금액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요 이자 있죠. 요 이자. 바로 1년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원금 100만 원의 이자 10만 원. 요거 더한 총 금액. 여기에다가 이자를 붙인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이자는 D3에 입력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자는 이 앞서서 원금과 이자에 더했던 요 금액에다가 곱하기 10% 이렇게 붙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금이고 그리고 이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는 2년까지만 봤어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을 넣게 되면은 1년 차에는 이자가 10만 원이 붙는데 요 2년 차에는 그냥 원금에 대한 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더한 요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구하기 때문에 2년 차에는 이자 금액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복리 상품의 복리 상품의 장점은요. 당연히 단리 상품보다는 이자가 높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단리 상품이었다면은 2년 차에도 이 이자 금액은 10만 원이었겠죠. 근데 얘는 지금 복리 상품이라고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냥 원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더한 요 금액에 대한 이자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3차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이자를 구할까요? 이제 D4에다가 입력해 볼게요. D4에 2년 차가 이제 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금액이 요 두 개를 더한 거겠죠? 그래서 증오 입력하시고 썸 함수를 활용해서 D2와 D3를 더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년 차가 됐다. 그럼 3년 차가 됐을 때의 이자는 요 앞서서 2년 차에서 가졌던 원금과 이자에 대한 10%의 이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복리라는 거는 해가 더 이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가 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제 단리와 복리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리 상품이 단리 상품 대비해서는 이자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저도 복리 가입할래요. 그게 더 이자 높잖아요." 이렇게 다 원하겠죠. 근데 은행이 또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행은 복리 상품과 단리 상품을 적절히 조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단리 상품의 경우에는 이율을 높게 더 주려고 하고요. 복리 상품의 경우에는 어차피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입 금액을 뭐 제한해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단리 금액이나 단리 상품이나 복리 상품이나 결국 가입해 보면 별 차이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때로 뭐 어떤 특정한 상품이 나올 때는 뭐 VIP 고객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 배려자 이런 계층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제 상품을 만들 때는 뭐 복리나 단리를 적절히 또 사용을 잘해서 좋은 상품을 또 만드는 데 활용하기도 하겠죠. 근데 일단은 이제 복리와 단리의 개념을 이제 배우신 거예요. 자, 단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율을 계산을 하지만 복리는 원금에서 생기는 이자 요 합계해서 이자율을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복리가 당연히 복리 상품이 이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예금을 하거나 또 대출을 하러 가 보면은 결국은 단리 상품과 복리 상품이 비슷하게 만들어지도록 예금 금액에 또 대출 금액에 어떤 제한을 둔다든가 뭐 고정 단리 상품의 경우에는 그럼 뭐 이자율을 좀 높게 주고 복리 상품은 이자율을 좀 적게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복리 함수를 알려드렸냐? 뭐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사용하다 보면은 단리도 쓸 수 있고 복리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단리와 복리를 연산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까 단리 구하셨던 것도 다 더하고 곱해서 구하셨고요. 지금 복리 잠깐 구해 보신 것도 더하고 곱해서 이제 이자를 구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1 년, 2 년이고요. 이게 뭐 10 년, 뭐 20년 이렇게 긴 기간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또 계산해서 하기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리는 우리가 이제 연산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식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복리를 사용할 때는요. 우리가 함수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함수. 그래서 이 함수는 이제 재무함수라고 이제 오늘 배우시게 될 건데 오늘 배우시게 되는 재무함수는 모두 복리계산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단위 상품과 복리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 이거는요.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 보실 때 예측치예요.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을 넣으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겠구나.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그 안에 세금이 들어가죠.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어 이 원금과 이자율을 저희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또 떼고 줍니다. 부가가치세 떼고 주죠. 그래서 이런 세금이나 수수료 이런 것들은 계산 결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대로 계산을 하려면은 단위와 복리 상품에 대해서 만기 금액을 다 계산을 하고 거기에 세금이나 기타 수수료도 다 포함을 하고 우리에게 오겠지만 지금 이 부분까지는 너무 이제 상품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세금이나 기타 수수료는 계산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재무함수는 이제 복리 함수를 따른다. 단위 함수는 우리가 지금처럼 그냥 연산으로 구하시면 되지만 복리 함수는 연산으로 구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재무함수는 이 복리를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재무 수를 배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 재무함수를 이렇게 딱 배우시게 되실 건데 음 지금 제가 아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근데 이거를요. 영문으로 하면요. 현재 가치는 현재가 영어로 프레젠트죠. 영문이 좀 잘 안 써지는데 여기다 설명드릴게요. 현재는 프레젠트 밸류고요. 그리고 미래는 퓨처잖아요. 미래는 퓨처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PV 함수와 FV 함수를 배우시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재무함수 중에 가장 첫 번째로 PV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V 함수. 네, PV 함수. 네, 짧게 말해서 PV지만
present valu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거죠. 현재 가치. 제가 아까 수업 초반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다르다 그랬죠. 왜냐? 가치라 하더라도 일단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 놓으면 이자를 받기 때문에 오늘 1억 원의 가치라고 하지만 그게 1년 뒤에는 1억 100만 원으로 이자율이 덮어져서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당연히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PV 함수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고정금리, 엑셀에서 지금 우리는 고정금리로 계산을 할 겁니다. 변동금리로 하시려면 진짜 프로그래밍을 더 복잡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정금리로 얘가 매월 똑같이 납부하는 대출 금액이나 또는 투자액, 예금액, 적금액들 있죠.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사용이 되냐? 엑셀 시트에서 복리에서 지금 여기 PV 함수라고 제가 표시해 놨죠. 이 부분 한번 보세요. PV 함수. PV 함수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연 3%의 이율로 월 납입금은 없이 10년 뒤에 1억 원을 만들고 싶어요. 이게 나의 목표입니다. 내가 금융상품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근데 월 3% 이율을 준대요. 이거 괜찮은데? 이거 가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월 납입금은 없고요. 그냥, 일정 금액만 예치를 해놓으면은 거기에 이자를 더해서 1년, 몇 년 뒤에 이제 돌려주는 그런 예치만 해놓으면은 이율을 주는 상품이에요. 근데 나는 10년 뒤까지 1억 원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 상품에다가 가입을 한다면 실제 내가 얼마를 넣어야 되지?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계산하시려면 또 계산식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좀 복잡한데 이거를 바로 우리가 재무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재무함수를 구하실 때는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무함수는 모두 복리계산법이라고 했습니다. 단리계산법 아니에요. 복리계산법을 사용을 하시는데 재무함수를 사용을 하시려면은 수라는 게 항상 안에 필요한 인수들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 필요한 인수가 있습니다. 그 인수를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이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현재 얼마 넣어야 되는가? 10년 뒤에 1억을 만들려면 현재 얼마 넣어야 되는 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가치, 요 PV값, 요게 지금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rate라는 거는 뭐냐면요. rate라는 거는 이자를 말해요. 이자. 그럼 여기다 이자를 여기 한번 밑에 입력해 보실게요. 이자는 3%죠. 그래서 CH셀에다가 3% 이렇게 입력합니다. 3%. 3%라고 입력하시고 자 그리고 N퍼라고 있는데 N퍼 이거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요 N퍼도 이제 약자인데 N퍼라는 건요. number of period라는 겁니다. period라는 게 기간이죠. 기간의 수 1년인지 2년인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자가 적용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이라면 대출 기간이 될 거고 예금이나 적금 기간이면 그 예금 적금의 이제 투자 기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number of perio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N퍼, 우리 쉽게 N퍼라고 말씀드릴게요. N퍼는 지금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연 3% 이율로 월 납입금 없이 10년 뒤에 내가 10년 동안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N퍼는 10년이네요. 10년. 그러면 D8은 10이라고 입력하는 겁니다. 10. 여기까지 오셨죠? 10년. 그리고 FV,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Future Value. 그럼 미래에 내가 얼마를 만들 거냐? 1억 원을 만들 거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 1억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억. 0 8개죠. 그래서 이 FV 밑에다가 1억. 1억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인수들을 다 하나씩 살펴본 거예요. 연이율은 3%고요. 월 납입금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넣어놓기만 하면 얼마를 넣어놓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구해야 되는 건데 오늘 얼마 넣어놓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10년 동안 넣어놓은대요. 10년 동안. 그러면은 그 10년 뒤에 1억 원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오늘 내가 얼마를 넣어둬야 된다는 걸까? 이걸 구하는 겁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PV 함수라 그래요. PV를 구하는 함수인 거죠. Present Value, 현재 가치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PV는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수 굉장히 간단합니다. PV, 현재 가치를 구할 건데 우리가 아까 구했던 필요한 인수들이 다 있어요. 이자율은 얼마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예치를 할 거고 PMT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페이먼트예요. 페이먼트. 페이먼트의 약자인데 매월 상환하는 또는 매월 투자하는 금액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문제에서는 월 납입금이 없었죠. 월마다 내가 넣는 금액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없으면 그냥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넣어야 되는데 뭐 각각의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PMT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FV는 내가 이제 미래에 만들고 싶은 이 금액이죠. 그리고 납입 시점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납입 시점은요, 0 아니면 1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네, 0은 기간 말이고요. 그리고 1은 기간 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대출을 하거나 또는 예금을 할 때, 1일을 기점으로, 매월 1일을 기점으로 뭐 납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넣는 건지 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기간 말이죠. 왜냐면 우리가 1일에 넣었으면은 이자를 지불을 하거나 이자를 받는 기간도 최소한 한 달은 지나고 기간 말에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0이 기본이에요. 입력하지 않으면은 기간 말로 계산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실생에서 사용하는 그런 상품 중에서 기간 초부터 바로 넣자마자 금리를 주진 않아요. 그래도 은행에다가 30일이든 1년이든 두고 있어야지 금리가 나오는 것처럼 기간 초부터 바로 금리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입 시점은 보통 0으로 넣게 돼요. 자, 이 순서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엑셀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이 엑셀에서는 다 함수에서 알아서 다 어떤 인수를 넣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주죠. 자, 그럼 이제 이대로 PV 함수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엑셀 시트로 돌아오셔서요. 잠시만요. 자, 그럼 이제 PV를 구해보겠습니다. 이 PV 밑에다가 함수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등호 입력하시고, 우리는 PV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PV 입력하시면 바로 밑에 PV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따닥 더블 클릭하면은 PV 함수가 이렇게 열리고요. 그러면 이 안에 뭐 넣어야 됐더라? 이거 기억 못 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다 어떤 인수를 넣어야 되는지 알려주죠. 먼저 rate 나옵니다. rate. 우리가 여기다 구해뒀죠. 3%. 그러면은 이 3%가 입력되어 있는 C 8셀 요걸 입력을 합니다. 그럼 rate 넣었죠. 그리고 컴마 입력하시고 그럼 그 다음에 넣는 게 뭡니까? 엠퍼 number of period 이 요 지금 예금의 기간이죠. 그럼 이건 10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입력해 놨죠. 그럼 그대로 요 셀을 클릭하면 되죠. D8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놨습니다. 그리고 컴마 입력. 이렇게 입력했죠. 그럼 그 다음에 PMT를 입력하라 그래요. PMT는 페이먼트의 약자라 그랬습니다. 페이먼트 약자. 내가 월에 얼마씩 저축할 건지 또는 월에 얼마씩 대출을 상환할 건지. 근데 여기 보세요. 월 납입금은 없어요, 우리. 그럼 이거는 어떻게 입력해야 되죠? 0이에요, 0 없으니까. 0이라고 입력합니다. 0. 그리고 컴마 입력하면은 그 다음에 입력해야 되는 게 지금 rate, enter, PMT 다 입력했죠. 그럼 이제 FV, 미래 가치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 거죠. 미래 가치 우리 1억 원 만들 거죠? 그럼 1억 원이 입력되어 있는 이 셀을 클릭합니다.
네, 그럼 끝이에요. 그럼 괄호를 닫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1억 원을 10년 뒤에 내가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연 4%를 준다고 하는 이 상품에 오늘 얼마를 넣어야 되는가? 네, 그럼 여기서 엔터 치면은 네, 요게 7,449만 어 7,449,391원을 넣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바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복리 상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게 왜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가 됐을까요? 여기서 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왜 음수로 표시되느냐? 이거는요, 엑셀에서 우리의 주머니에서 지금 현금이 나간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왜냐면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예금 상품에 들려면은 7,400만 원을 일단 우리 지갑에서 빼서 은행에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서 물론 나중에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돈이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이 돈은 우리한테서 나가야 되는 돈이다라고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현재 가치는 무엇이고 미래 가치는 무엇이길래 이 차이가 있어서 이 두 가치 간의 차이를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이것들을 다 앞서서 배우신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초반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개념을 배우시고 그리고 이제 복리와 단리의 계산법의 차이점을 배우시게 되면서 복리는 계산법이 복잡하니까 재무함수가 쉽게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에 이 1억 원을 만들려면은 현재 이 정도 금액을 예치를 해놔야 된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일단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물론 은행에 보관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현금의 흐름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비슷하게 이번에는 밑에 FV 함수를 한번 활용해 보실게요. 자, FV 함수는요. 연의 2%의 이자율로 매월 10만 원씩 2년간 적금을 넣을 경우 만기되는 거는 2년 뒤에겠죠? 2년 뒤에 얼마가 오겠냐? 2년 뒤라는 거는 미래 금액입니다. 그래서 미래 금액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future value, FV 함수예요. 그래서 PV 함수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FV 함수는 이제 future value 약자고요. 일정한 기간과 그리고 금리 그리고 매월 불입 금액 또는 상환 금액으로 얻게 되는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기 시에 우리가 이제 얼마 정도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만기 시에 우리가 어느 결과값의 값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계산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법도 동일해요. 근데 사용법은 이제 FV 함수를 사용하실 건데 그 전에 우리가 필요한 인수들을 한 번씩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연 이율, 레이트가 이제 이율이라고 그랬죠. 연에 2% 이자율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거부터 할까요? 요거부터? 네, PMT. PMT부터 하시는 게 좀 쉽겠네요. PMT. PMT는 페이먼트죠. 매월에 내가 얼마씩 뭐 지불하는 게 있느냐라는 건데 매월 우리가 10씩 적금을 넣는대요. 그러면 PMT는 10만 원이죠. 그럼 여기다가 10만 원 입력합니다. 10만 원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number of period. 이거는 이제 기간이죠. 내가 이 납입 금액을 넣는 기간이자 이 만기까지의 기간이겠죠. 근데 얘는 보시면은 2년간 넣는다 그랬어요. 2년간. 그쵸? 근데 2년인데 여기다 2라고 입력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 2년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월별로 계속 금액을 넣습니다. 그러면 2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4개월이 되겠죠. 그렇죠? 24개월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2년이지만 요 기간들을 우리가 인수들이 다 있잖아요. 함수에 들어갈 인수들은 기간을 다 통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매월 10만 원씩 넣는데 그럼 이 10만 원씩 넣는 것에 대한 이자율이나 기간을 월 단위로 다 같이 통일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매월 10만 원을 넣는데 기간은 2라고 하면은 그건 2달 동안 넣는 거겠죠? 그래서 2년이니까 24개월 동안 24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씩 넣는다 이렇게 맞춰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이율도 보세요. 연 기준으로 2%입니다. 근데 이거 다 월 기준으로 맞춰 주셔야겠죠? 월 기준으로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레이트는요. 등호 입력하시고 2%라는 월 기준 연 기준 2%라는 연 기준을요.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럼 이제 월 기준의 이자율로 바뀌겠죠. 그리고 엔터 치시면은 0%로 나오는데 요건 소수점이 다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탭에 요 셀을 클릭하시고 홈 탭의 표시 형식에서 소수점 자리를 늘려주시면은 0.17%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연의 2%인데 이거를 월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은 0.17%라고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나왔죠? 여기까지 다 오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 FV는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죠. 만기 금액은 이제 얼마인지 모르니까 구해야 되는데 PV는 있나요? PV? PV는 값이 없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우리가 예치해 놓는 게 아니고 매월에 씩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초기에 우리가 20만 원을 넣은 데서 또 거기다 매월 10만 원씩 넣겠다. 이러면 얘가 달라지겠죠. 근데 초기에 뭐 예치하는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얘는 그냥 비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수를 모두 입력했으면 이제 FV 함수 구해보겠습니다. 자, FV 밑에 등호 입력하시고 FV 미래의 함수를 구하겠다. FV 입력하시고 밑에 FV 뜨면은 따닥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럼 FV 함수가 활성화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인수를 넣어야 되냐?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얘가 설명을 해주죠. 먼저 레이트 먼저 넣으래요. 레이트는 우리 아까 표시해 놓은 거 C14셀에 있습니다. 레이트 클릭하고 레이트를 넣고 컴마 입력했더니 이제 엔터를 넣으라고 합니다. 총 납입 기간이죠. 총 투자 금액 기간이자 총 투자 기간이자 총 납입 기간. 그래서 24개월이죠. 2년.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죠.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셀 주소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트와 엔터를 입력하셨고 그 다음에 입력할 게 PMT, 페이먼트라고 합니다. 요거 10만 원 입력되어 있는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순서대로 다 입력을 해 놓으셨고요. 사실 PV와 하입도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요 괄호가 되어 있는 경우는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PV 값이 상품에 따라서 매번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은 우리 PV 값이 없는 상품이죠. 그리고 타입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납입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0이면은 기간 말이고 1이면 기간 초인데 우리 대체적으로 기간 초인 상품은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우리가 입력을 안 하면 디폴트로 그냥 0으로 입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초인 경우 아니면 그냥 생략하시면은 0으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따로 입력 안 할게요. 여기도 보시면은 타입은 그냥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대체적으로 그냥 기간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값인데 그냥 싹 이거는 우리가 생략하는 거예요. 생략하면 0 값, 기간 말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괄호 닫아주시면 돼요. 괄호 닫아주시고 엔터 치시면은 지금 FV는 만기 금액이 244만 6,567원이네요.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기서 왜 PV 값은 위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값으로 나온 게 맞아요. 내 통장에서 나가는 거니까. 근데 FV 값은 나한테 나중에 만기에 들어오는 금액인데 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됐을까요? 네,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F14셀을 지금 FV 구해진 F14셀을 따닥 더블 클릭해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표시를 안 해줬던 거예요. 왜냐면 레이트나 엠퍼는 부호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PMT라는 거는 내가
매월 10만 원씩 은행에다 적금으로 넣는 거예요. 즉 매월 내 주머니에서 10만 원이 일단은 나가겠죠. 물론 나중에 돌아오겠지만 지금 일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PMT도 사실은 지금 이 14셀이라고 표시를 해줬지만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내 주머니에서 일단 나가는 돈이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지 올바른 FV 값이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엔터 쳐보시면은 이제 정확하게 금액도 구해지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10만 원씩 매월 2년간 연 2% 이자율의 상품에 넣으면은 나중에 2년 후에 244만 원 정도를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얻게 된다는 거죠. 복리 상품일 경우에. 자, 막상 적용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인수들만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밑에 보실게요. 이제 우리 이번에는 PMT 함수를 한번 구해 보실 건데, 이번에는, 이 PMT 함수는 언제 우리가 사용하냐면 제가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PMT. 사용법은 다 비슷해요. 네, PMT 이제 페이먼트라 그랬잖아요. 페이먼트 약자인데 이거는 우리가 일정 금리로 몇 개월간 우리가 대출을 이제 빌렸을 때, 대출했을 때 이걸 상환할 때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입니다. 왜냐면 우리 대출을 했을 때 갚아 나가는 방식도 두 가지라고 했어요. 매월 원금과 이자를 쪼개서 매월 갚아 나가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빌렸다가 상환되는 시점에 한 번에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갚는 일시 상환의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월 상환을 할 때 그때 얼마씩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내야 되는지 그거를 계산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인수는 뭐 순서는 다 다르지만 이런 순서 우리가 외울 필요 없죠. 그래서 PMT 함수를 사용해서 안에 이자와 그리고 우리가 갚아 나가야 하는 기간, 대출 기간, 그리고 PV, FV, 그리고 납입 시점을 입력합니다. 납입 시점은 기본적으로 0이에요. 우리가 입력 안 하면 0으로 가요. 근데 보통 기간말에 입력하는 게 맞죠. 왜냐면 대출을 하건 또는 예금을 하건 일단은 어 대출했을 때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 뭐 하루도 지나야지 이자가 붙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금을 해도 예금을 했을 때 돈을 넣어 놓고 또 지나야지 그때부터 이자가 생기지 기간 초부터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생략하면 그냥 0으로 그대로 입력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익숙해지셨으니까 굳이 인수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입력하지 않고 바로 함수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MT 함수 바로 이제 보실게요. 연에 2.5%의 이자율이래요. 연 이자율입니다. 근데 5년 후에 내가 1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적금을 넣어야 하는가? 내가 얼마씩 적금을 넣어야 되는지 요거 이제 PMT 함수라는 거예요. 페이먼트. 우리 아까 PV 함수는 내가 오늘 얼마를 예치해야 되는 거야? 했을 때 현재의 금액 PV를 구하는 PV 함수를 이제 사용을 했고요. FV 함수는 내가 이렇게 모으면 나중에 미래에 얼마로 돌아오는 거야? FV를 구했어요. 근데 지금은 무엇을 구하는 거냐? 얼마씩 넣어야 되는 거야? 요거는 페이먼트, PMT 함수라는 거죠. 바로 입력해 보실게요. 이 B19셀에다가 등호 입력하시고 PMT 입력합니다. PMT 입력하시고 하단에 이 PMT 함수가 지금 조회가 되면은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은 괄호가 열리죠. PMT 함수.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인수를 넣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rate 먼저 넣으래요. rate. 요거를 죄송합니다. 요렇게 바로 밑에다가 하니까 좀 잘 안 보여요.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요 20행 여기다가 입력할게요.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바로 밑에 행에다가 입력하니까 요 입력하는 영역이 확대가 되면서 요 지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20행을 제가 다시 입력할게요. PMT. 네, PMT 입력하면은 처음에 rate를 입력하라고 하죠. rate. rate는 연 2.5%예요. 연 2.5%.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기준에 얼마 넣어야 되는지 월 기준으로 지금 PMT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연이 아니라 월로 환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5%를 12로 나눠줘야겠죠. 요게 이제 이자율이 되는 겁니다. 한 달에 얼마씩 넣는지를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기간을 통일해 줘야 돼요. 연에 2.5%니까 이걸 12로 나눠서 월 기준으로 바꿔주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넣어야 될 게 무엇이냐? 엔터. 기간을 넣습니다. 그럼 이것도 5년이 기간인데 그냥 5년으로 넣으면 안 되겠죠. 이것도 다 월 기준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5 곱하기 12 해주시면 되죠. 네, 곱하기 12 해줍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입력할 거는 PV라고 하죠. 근데 우리 여기서 PV 입력할 값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얼마를 내가 예치를 한다던가, 지금 현재 얼마를 뭐 나에게 들어왔다던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지금 돈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한 달에 얼마씩 모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PV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여기 괄호 없죠? 괄호 없으니까 PV는, 생략은 하면 안 되기는 하지만, 넣을 값이 없으니까 그냥 빈칸으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컴마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 원래 PV가 입력되는 자리인데 PV 값은 없으니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FV 값은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 5년 후에 1억 모아야 되죠. 그럼 여기다 1억 0 8개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괄호를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PMT 함수를 사용해 보는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엔터 드시면은 한 달에 우리가 156만 원 정도를 적금으로 넣어야 된다네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내가 한 달에 내 주머니에서 150만 원씩 일단은 빼서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서 156만 원이 죄송합니다. 이거 6만 원 맞죠? 네, 156만 원이 나가야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대출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 밑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1억 원을 대출을 한 거예요. 몇 퍼센트 금리로? 연 5%의 금리로 대출을 했는데 이걸 10년 동안 내가 갚을 거래요. 근데 어떤 방식이죠? 원리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거는 일시에 상환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나눠서 계속 매월 상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상환해야 되는가? 요거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럼 매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 PMT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PMT 함수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등호 입력하고요. 요 밑에 한 줄 떼고 요 밑에 줄에 입력해 볼게요. 등호 입력하고 똑같이 PMT 함수를 입력합니다. PMT 함수 입력하시고 요 밑에 PMT 함수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죠. 요 가이드가 나오면은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PMT 함수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럼 처음에 무엇을 넣으라고 하죠? 가이드에서 웨이트 먼저 넣으래요. 웨이트는 연 5%를 넣으라고 했는데, 자,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매월, 월 기준 상환 금액이에요. 월 기준으로 내가 얼마 지불해야 되는 거야? 그럼 다 월 기준으로 맞춰줘야겠죠? 그러면은 5%가 아니라 5%를 12개월로 나눠준 월 기준의 이 이자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엔터. 이제 몇 년 동안 균등 생활을 할 거냐? 10년 동안이라고 했는데 우리 다 월 기준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10 곱하기 12를 해줘서 120개월로 바꿔줘야겠죠.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입력할 인수는 PV라고 나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우리에게 돈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대출 받았죠? 그럼 현재 은행에서 나한테 오늘 지금 1억 원을 빌려준 거예요. 지금 1억 원은 이미 내 손에 와 있고 이걸 계속 갚아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억 원을 입력을 해줘야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1억 원 입력합니다. 음, 1억 원. 0이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는요, 지금 이 PV에서는, 어, 전이 요거를, 예, 요거 이제 PV 1억 원 입력하셨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PV 입력하셨으면은 뒤에 이제 FV와 타입은 생략 가능한 겁니다. 위에 괄호가 되어 있죠? 생략 가능해요. 우리 지금 FV는 찾을 필요가 없죠? 1억 원은 이미 빌렸고 얘를 월에 얼마 갚아야 되는지 PMT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PV 이제 현재 나한테 1억 원이 일단 들어왔으니까 1억 원 입력하고 괄호 닫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괄호 닫아주시고 엔터 누르시면은 한 달에 이제 106만 원씩 10년 동안 갚아 나가면 되는 거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한 달에 106만 원씩만 갚으면 10년이 지나면 이 1억 원의 빚을 모두 다 상환을 한다는 겁니다. 네, 여기 마이너스를 표시된 거는 이제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죠. 내가 매월 갚아 나가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만 원으로 나오죠. 자, 그럼 이제 PMT 함수도 알아보셨고 마지막으로 앰퍼 함수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앰퍼는 아까 이제 계속 보셨지만 number of period 이자가 적용되는 기간, 즉 대출이나 투자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엑셀 시트에서 1억 5천만 원을 내가 연 5%의 이자율로 빌렸어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한 달에 300만 원씩 갚고 싶어요. 그럼 이게 몇 년 정도 걸릴까? 그럼 기간을 구하는 함수가 바로 엔퍼 함수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쉽게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엠퍼 함수. 요거는 이제 엠퍼 함수냐, PV 함수냐, FV 함수냐, 요 함수만 잘 결정하시면은 인수는 쉽게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자, 입력해 봅니다. 엠퍼 함수. NPER 입력하시면 여기 바로 뜨죠.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대문자로 변경되면서 바로 열리죠. 자, 앰퍼 함수는 레이트 먼저 입력해야 됩니다. 레이트는 지금 연 5%의 이자율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무작정 입력하지 마시고 여기 모든 인수의 기간을 다 통일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한 달에 300만 원씩 갚는데요. 그러면 지금 PMT, 페이먼트가 한 달에 300, 월 기준이구나. 그러면은 이 이자율도 월 기준으로 같이 맞춰줘야죠. 그럼 레이트는 5%를 12로 나눈 월 이자율을 먼저 입력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PMT를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하라고 알려주죠. PMT는 한 달 월 기준으로 300만 원씩 갚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셔야 되는 게 그냥 300만 원 아닙니다. 내가 돈을 갚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죠.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입력해 주셔야죠. 마이너스 300만 원 입력하시고 컴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할 임수가 PV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죠? 네, 이미 내가 대출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1억 5천만 원이 지금 들어온 상태예요. 대출 금액. 그럼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죠. 그래서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0이, 둘, 셋, 넷, 0이 7개예요. 15에다 0 7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엔터 치시면은 5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다 구할 때, 이거 월 기준으로 구했죠. 한 달에 300만 원씩 이자도 월 기준으로 바꿔줬었죠. 그럼 이건 5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 걸리는가? 얘를 12로 나눠주면 되겠죠. 증오 입력하시고 이 결과값을 나누기 12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엔터 치시면은 한 4년하고 뭐 6개월 정도 더 걸린다는 거네요. 한 4년
반 정도 되면은 요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을 다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무함수 모두 배워보셨습니다. 네. 이게 개념이 처음에 좀 어려워서 그렇지 개념만 잘 이해하고 나시면 내가 오늘부터 얼마를 갚아나가야 할지 이 갚아나가는 금액이 따라서 몇 년이 걸리는 건지 또는 은행에다가 적금을 매월 넣으면은 나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복리상품에 대해서 재무함수로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네, 여기까지 이제 재무함수에 대해서 배워보셨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통계함수에 대해서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판매 실적이라는 워크시트로 가시고요. 자, 여기는 연간 자동차 판매 실적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점별로 그 지점에 속해 있는 직원들의 이름이 있죠. 그래서 자동차를 연간 몇 대 팔았는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첫 번째가 이제 서울지사의 홍길동 사원이 1년에 100개 팔았어요. 예, 어느 정도 팔아야지 적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1년에 뭐 600개 뭐 판 사람도 있고 1년에 뭐 18대 판 실적이 부진한 사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총 보니까 60명의 사원들의 연간 실적이 나와 있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의 먼저 실적 순위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실적 순위. 2열에 있죠? 네, 순위를 구하는 함수 기억나시나요? 네, 랭크 함수입니다. 그래서 랭크 함수 먼저 사용해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5셀에 있는 요 홍길동에 대한 순위만 잘 우리가 구하면 나머지는 이제 자동 채우기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랭크 함수 수강생 여러분들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랭크 함수는요. 특정 데이터 범위에서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경우에는 60명 중에서 범위에서 특정 값의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랭크 함수는요. 일단 순위를 구하려는 셀을 먼저 입력하고요. 그리고 몇 명이냐? 우리 60명이었죠. 60명의 범위를 모두 입력해 주고 그리고 순위 차순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림 차순이면 0을 입력하고 오름 차순이면은 1을 입력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지금 많이 판 사람이 1위가 돼야 되죠. 그러면은 많이 판 사람이 1위가 되도록 하려면은 내림 차순이에요. 내림 차순 순위가 갈수록 점점 이제 숫자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림 차순으로 선택을 하셔야지 숫자가 많은, 그러니까 판매량이 많은 사람이 1위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림차순합니다. 그럼 오름차순은 이제 어떤 경우일까요? 반대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순위가 높을 때는 오름차순이겠죠. 이거는 예를 들면 달리기 기록 같은 거. 달리기 기록은 짧으면 짧을수록 순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오름차순이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점수도 많이 높은 사람, 그리고 판매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높은 순위에 올리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제 실생활에서는 내림차순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이 5셀에 등호 입력하시고 랭크 함수 입력합니다. 랭크 함수 입력하시면 아래의 n까지만 입력해도 여기 랭크 함수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랭크 함수를 더블 클릭합니다. 랭크 함수가 이렇게 열리죠. 그러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우리는 랭크 함수 안에 인수가 어떤 인수가 들어가는지 몰라도 이렇게 다 보여져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 넘버라는 거는 내가 이제 순위를 결정할 숫자. 여기 바로 옆에 있죠. 판매량. 그래서 D5 셀을 클릭을 하고요. 쉼표 입력하고 그리고 레퍼런스라는 게 참조입니다. 몇 명이랑 비교할 거냐? 비교하는 범위를 드래그해서 입력해 줘야 돼요. 비교하는 범위는 D5 클릭하시고 여기 다 이제 숫자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D5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를 누르시면은 이 입력되어 있는 모든 셀에 드래그가 됩니다. 그래서 총 D5부터 D64까지 입력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요, 좀 절대 참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우리가 자동 채우기를 하더라도 여기는 계속 변하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D5부터 D64까지는 드래그 하셔서
F4를 눌러주시면은 절대 참조가 되죠. 여기는 고정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쉼표 찍으시고 우리는 내림차순으로 갈 거예요. 0. 보통은 다 내림차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리기처럼 짧은 기록이 우수한 그런 경우에만 오름차순으로 입력을 하죠. 괄호 닫아주시면은 끝이에요. 엔터 치면은 이제 홍길동 사원은 실적 순위가 48이네요. 이거 자동 채우기 해볼까요? 딱 자동 채우기 하면은 1위가 이다혜 경남지사의 이다혜네요. 700대를 1년 동안 팔았어요. 그래서 많이 판 사람 1위가 되네요. 자, 이렇게 쉽게 구해보셨는데 여기서 이제 쉬는 시간 전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몇 행을 보시냐면요. 여기 보세요. 11행. 11행 보시면 충남지사의 이효리 사원이 27대를 팔아서 순위가 57위예요. 많이 못 팔았네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밑에 그 밑에 보시면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기서부터 4개 내려가면은 이동섭 사원도 똑같이 27대를 팔았어요.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5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대수를 팔아서 똑같은 공동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공동순위가 지금 57이면은 사실 큰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다가 1위가 공동순위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1위는 700대 판 이다혜 사원인데 어떤 사원도 똑같이 700대를 팔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명을 같이 이제 우리가 1위가 한 명이 아니고 공동 수상이구나 이런 것들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르면은 그냥 앞에 보이는 그거 1위라는 숫자만 보고 얘가 1위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요. 중복 순위를 표시해주는 랭크 함수를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F열이 지금 남겨져 있죠. 그래서 F열에다가 중복 순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랭크 함수를 구하는데 중복인 경우를 표시해줘라라는 게 바로 제가 여기서 랭크 에버리지 함수를 설명을 드릴까요? 랭크 에버리지 함수. 이거는요, 공동순위가 있을 때, 이렇게 공동 8위다. 그러면 7.5위, 7.5위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랭크 표시된 걸 봤을 때 소수점으로 된 거를 보면은, 이 사람들 공동순위구나. 라는 거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순위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순위의 어떤 평균순위, 반값만을 반환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이 랭크 함수와 똑같은데 함수만 랭크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랭크 에버리지 함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5 셀 클릭하시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랭크 입력하시면 랭크까지만 입력하시면 랭크 외에 우리가 랭크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랭크 에버리지 함수가 나옵니다. 이 랭크 에버리지 함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네, 랭크 에버리지 함수는 그냥 랭크 함수가 아니라 공동순위가 있을 때는 값으로 이제 소수점으로 표시해줘서 공동순위를 따로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건 어차피 인수가 똑같아요. 인수가 똑같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한번 랭크 에버리지 함수 보셨으니까 요 옆에서 그냥 그대로 다 지우시고요. 옆에서 그냥 복사해 오도록 할게요. 자, E5 클릭하시고 네,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복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시는 거예요. E5 셀만 클릭하시고 여기 오른쪽 아래에 마우스 가져가시면 채우기 핸들 생성이 되죠. 이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해줍니다. 네,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면 당연히 이제 오류가 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수정을 해줘서 빠르게 랭크 함수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제 F5 셀을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지금 절대 참조된 부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순위도 우리 내림차순으로 0 잘 표시됐죠? 그러면은 여기 원래는 D5 셀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동 채우기라면서 E5 셀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E5 셀만 이렇게 지워서 D5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랭크 함수가 아니라 랭크 입력하시고 점 입력하시면은 랭크 입력하시고 점 입력하면 벌써 랭크 에버리지 함수 말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그럼 랭크 에버리지 함수를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들어가는 인수가 동일하니까 이렇게 빠르게 입력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엔터 쳐주시면은 홍길동 사원은 그대로 48인데 요걸 이제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이효리와 이 이동섭 사원은 똑같이 57인데 원래는 이제 57위로 됐었는데 여기 이제 57.5로 소수점으로 표시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다 소수점이 없는데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요 사원들을 보면 공동순위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밑에 보니까 14.5 2.5 이렇게 다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만큼 동일한 숫자를 판 사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밑으로 내려보면은 뭐 28.5, 28.5도 두 개죠. 이것도 이제 공동순위라는 건데 이렇게 공동순위를 파악할 때 우리가 랭크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을 하면 좋다는 거죠. 판매 실적과 최저 판매 실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는 요 순위를 구했지만 지금은 가장 많이 판 사람이 얼마나 팔았는지, 가장 적게 판 사람은 어느 정도 팔았는지 바로 이 판매량 기준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죠. 요것도 이제 복습하실 겸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 네, 맥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범위에서 특정 범위, 우리 같은 경우 지금 60명의 판매 실적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고요. 반대로 최소값은 민 함수, 미니멈의 약자죠. 그래서 맥시멈, 미니멈의 약자인 맥스, 민을 사용합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그래서 맥스 함수와 민 함수 안에다가 데이터 범위만 입력하면은 이 데이터 범위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입력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구해보겠습니다. I4 셀 클릭하시고요. 최고 판매 실적 먼저 입력해 볼게요. 최고 판매 실적. 그래서 등호 입력하시고 맥스 값을 구하기 때문에 max, 맥스 함수를 입력하셔서 목록에서 뜨는 맥스를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십니다. 맥스 함수 이렇게 열렸죠? 그리고 괄호 안에는 인수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범위죠. 우리는 판매량 범위 중에서 구할 거기 때문에 먼저 D5 셀을 클릭하시고 이 상태로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 키를 누르시면은 이 데이터가 입력된 모든 셀이 블록으로 지정이 되죠. D5부터 D64셀까지예요. 이거 절대 참조해 주실게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F4 입력해 주시면 절대 참조가 됩니다. 이 절대 참조 움직이지 않는 이 범위 안에서만 최고 판매량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는 닫아줍니다. 엔터 치시면은 최고로 많이 판 사람이 700개를 팔았네요. 그럼 최저 판매 실적은요. 이 똑같은 범위에서 함수 이름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요 I4 셀에 있는 요 셀을 이렇게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게요. 드래그 하셔서 자동 채우기 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범위 자체를 절대 참조를 해놓았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값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하지만 함수를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I5 셀을 더블 클릭하시고 요 max라는 함수 이름만 min 함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엔터 쳐주시면은 최저 판매는 18대. 1년 동안 18대다. 거의 한 달에 꽤 조금 넘게 팔았던 그 정도의 실적이죠. 그래서 판매 실적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 60명 중에서 상위에서 20개로 상위 순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60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상위 20명만 잘한 사람만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20개 실력만 구해보자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실적 순위에서 1위부터 40위까지만 우리가 구하면 돼요.
네. 이것들을 랭크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또 육안으로 다시 한번 1 부터 40 까지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최상위 수만 구할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라지 함수라는 거예요. 데이터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뭐 첫 번째로 큰 값도 구할 수 있고 두 번째로 큰 값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법은요. 라지 함수 입력하고 그리고 데이터 범위를 입력하고 몇 번째로 큰지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1 입력할 수도 있고 10을 입력할 수도 있겠죠. 1 입력하면은 첫 번째로 가장 잘한 사람, 그리고 10 입력하면은 10번째로 잘한 사람, 그러니까 순위 10인 사람을 이제 찾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라지라는 거는 크다. 그러니까 판매량이 큰 사람이 잘한 거니까 결국 판매량 중에서 높은 수를 상위 20개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하시냐면요. 라지 함수는 데이터 범위를 입력을 하고 몇 번째로 큰지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럼 몇 번째가 될지 요 H열에 H9부터 1부터 20까지를 일단 여기다 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H9에 1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2를 입력합니다.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하면 되겠죠. 1, 2 입력하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블록으로 지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은 쭉 20까지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이게 정렬이 좀 달라졌네요. 이거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실게요. 이렇게. 한번 왼쪽으로 정렬시키셨다가 가운데 정렬로 하시면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1위부터 20위까지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여기가 이제 K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 숫자대로 라지 함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라지 함수를 구하면 이게 첫 번째로 잘한 사람, 두 번째로 잘한 사람, 세 번째로 잘한 사람을 구하겠죠. 그럼 I 9셀에다가요. 그대로 등호 입력하시고 라지 함수 입력합니다. L자만 입력해도 벌써 라지 함수가 나오죠. 라지 함수를 더블 클릭하면 사용 방법이 array라고 나옵니다. 이건 이제 범위라는 거죠. 이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잘했느냐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범위는 판매량 중에서 이제 구해야겠죠. 그래서 D5셀, D5셀을 클릭하시고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 키를 누르시면 전체가 모두 드래그가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범위를 드래그 하셔서 F4 눌러줍니다. 절대 참조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쉼표 입력하고요. 그리고 몇 번째냐? 얘는 바로 H9셀을 입력해주면 돼요. 근데 아마 클릭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키보드로 H9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H9셀에 입력되어 있는 게 1이죠. 결국 1을 여기다 입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은 이제 최상위 판매량은 700개라는 거죠. 요 수식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거 자동 채우기를 해도 요 범위는 절대 참조했으니까 변경 안 되겠죠. 하지만 요 K라는 요 숫자는 요 행이 변하면 변할수록 숫자가 변경되면서 이 왼쪽에 입력되어 있는 숫자를 계속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1위부터 20까지 상위 판매량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I9셀을 클릭하시고 나닥 더블 클릭하시면은 상위 22까지는 최소한 244개 이상은 다 판 사람들이죠. 이렇게 순위를 구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최하위 판매도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K라는 숫자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K9셀에 1, K10셀에 2 입력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자동 채우기를 합니다. 22까지. 또 정렬이 좀 바뀌어 있네요. 예. 중간 정렬해 주시고. 그럼 마찬가지로 요 L9셀에다가
최하위 판매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최하위 판매는 가장 못한 사람들 중에서 밑에서 20명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60명이니까 42부터 60위까지 뽑겠다는 거죠. 판매량을. 그래서 요거는 스몰 함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라지와 반대되는 스몰 함수예요. 똑같아요. 데이터 범위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겁니다. 데이터 범위, 스몰 함수에서 데이터 범위 먼저 입력하고 K라는 거는 이제 K번째로 작은 값을 이제 구하는 거죠. 첫 번째로 작은 값이라는 게 제일 작은 값이겠죠. 두 번째로 작은 값은 끝에서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L9 셀에다가 등호 입력하시고 스몰, SM까지만 입력해도 스몰 함수가 나오죠.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열어주시고 범위는요. 그대로 D5부터 D5 클릭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이렇게 누르시고 절대 참조합니다. 바로 F4를 눌러주시면 절대 참조가 되죠. 그리고 이제 K라는 거는 바로 왼쪽에 우리가 입력해 놓은 여기 지금 K9 셀에 입력돼 있죠? 이렇게 엔터 쳐주시면은 최하위 판매량은 18개입니다. 위에서 구한 최저 실적과 같죠? 근데 여기는 이제 18번째부터 시작해서 가장 하위 못한 20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제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되겠죠. 따닥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은 135개 이하로 판 사람들은 이제 하위에 20명에 속하게 되는 거죠. 최상위 판매량과 최하위 판매량까지 배워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단위와 복리, 재무함수부터 시작해서 통계함수까지 복습해보는,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셨고요. 오늘 3회차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